네, 안녕하세요. 박한우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영남대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또 대구 한의대 교수님들과 함께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좀 공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관객이라는 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힘들었고 공무원들 힘들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선생님들하고 군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습은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또 실습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여튼 정보 차원에서 공유해드리고, 중간중간에 혹시나 지금 벌써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거나 논문을 쓰시거나 그런 과정에서 생겼던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적어놓은 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어 적었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도 좀 쭉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SNA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었는데, 그래서 개인하고 집단들 간의 그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관계라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를 바라보는데, 이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소셜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단어는 사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찾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단어와 이 뒤에 있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면 또 구분해서 또 봐야 될 또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인가요? 서울에서 넷사이언스라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넷사이언스. 이 넷사이언스라는 이 컨퍼런스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도 번역회가 많이 알려졌던 책, 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링크라는 책. 이 링크라는 책을 썼는 사람은 물리학자인 바라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시라는 하는 사람 학자가 만들어낸 컨퍼런스가 넷사이언스입니다. 넷사이언스. 근데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소셜이라는 앞에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넷사이언스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그렇죠?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차별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위상구조라든가 학산 진화 과정들에도 하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좀 더 우선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그 시각 자체가 기존의 우리 연구 방법론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분석의 단위를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노드라고 하고 있는, 혹은 우리말로 하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노드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그 엣지라고 하는 거죠. 엣지 혹은 라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엣지나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수학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응명이라는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뜻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엣지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노드하고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관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학에는 조직 사회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내려왔을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단어라고 하는 특정한 메시지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한 단계 더 내려와서 그러니까 매체가 되는 건 매체 등에서 인터넷 같은 매체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논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왔는 것은 또 큰 의미를 또 지닌 거였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면은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학자들이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정보학과잖아요. 언론정보학과는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기냐라면 그러니까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메시지. 근데 이 언론정보학이라는 학문도 우리 영남대학교가 199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언론정보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일천한 학문인데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언론정보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학과에서 오거나 아니면 사회학과에서 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회학과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관심있는 몇 명의 일군의 학자들이 저희 지도교수를 비롯해 이 사람들이 언론정보학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니까 우리는 사람 그 자체보다는 사람이 내뱉는 이 메시지가 더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러면 분석하려고 하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그 단어라는 걸 생각한 거죠. 단어가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 단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러나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학을 하는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단어를 그냥 노드로 이렇게 선정해서 사용하지만은 SNA의 전통에서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죠 엄청 컸다라는 거죠. 전통적인 사회학의 사람에서 메시지를 연구하는 하나의 그렇죠 분석 단위로서의 단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무슨 네트워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돌아가는 게 돌아가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세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 거. 세멘틱 같은 SNA인데 의미론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분석한 데서 세멘틱 네트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의 경우에는 방향이 있느냐 방향이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관계. 여러분들도 이제 예컨대 혼인의 관계, 혼인관계 같은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 전화를 한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이런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앞부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SNA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바로 이 액터라는 거죠. 액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액터라는 행위자. 그 행위자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링크라고 했던 것이 바로 릴레이션 관계고, 엣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노드가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제 링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여기에서 많은 노드들이 있는, 많은 그 노드들과 연결해 맺고 있는 것을 우리 허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허브라고 하는 거죠. 앞서 그 바라바 씨가 했던 책 이름 링크를 얘기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링크지만은 영어 원서의 제목은 링크가 아니라 링크 다음에 ed가 붙어 있습니다. 과거 분사 링크드. 왜 그렇게 이름을 적었을까요? 바라바 씨가. 바로 이런 각각의 노드들은 그렇죠. 노드는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가지고 구조에 의해 가지고 제약받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링크지만은 사실은 링크드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하는 게 원서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트워크의 관점이 이렇게 구조에 의해서 제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조에 의해서. 이런 얘기는 정말로 또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의 전반에 흐르는. 왜? 우리가 구조에 의해서 제약받는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인간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액터로 바라봤던 관점에서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전환을 시도했었는 거죠. 그 사람도 상당히 비주류였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비주류로 많이 살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하나의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가에서 하나의 연결되는 가운데 하나의 액터라는 것이죠. 하나의 액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드라고 하는 것은 버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브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포인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에이전트라고 표현하고, 액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단어들 한 번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그렇죠.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표현하는 단어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액터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정말 우리 그 사회과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표현하고, 버티스라는 단어는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표현하는 단어이고, 아브젝 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죠. 링크라는 것도 엣지, 라인, 아크, 그렇죠. 아크 같은 경우도 그래프 티어리에서 나왔는 거죠. 그러나 우리 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이죠. 상호작용. 그러나 이 상호작용의 문제들은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방향.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밥을 10번 사줬어.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10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weight,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중치. 그렇죠? 내가 당신을 그한테 그렇죠. 10번을 뭡니까? 전화를 했어. 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웨이트, 가중치.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10번을 전화했는 것을 했는 사람이 있고, 내가 100번을 전화했는 사람이 있고, 내가 1000번을 전화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죠? 기준점을 어디에 둬서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이너리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분법적으로. 그렇죠? 했다 안 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웨이트를 있다 아니다 이렇게 바이너리하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연구자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와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렇죠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논쟁 중입니다. 논쟁 중이다라는.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럼 SNA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액터잖아요. 그죠? 사회적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웨이트라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바이너리한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바이너리한 관계. 왜 바이너리한 관계를 중요시 여겼냐면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그 관계들을 측정하기는 실험실 상황이 아니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힘들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속성. 여기도 이제 속성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속성. 그러한 관계가 앞서 주는 관계인지 받는 관계인지 미용하는 관계인지 사랑받는 관계인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노드에도 속성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모드라고 하는 거하고 투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모드하고 투모드. 원모드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0명 사이에서의 서로 간에 그렇죠. 서로 간에 정신 먹는 네트워크로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그것은 20개 사이에 상호작용을 봤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동질적인 노드로 구성되었으니까 이건 오늘 원모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그림이. 그 다음에 근데 20명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행사에 참여했는지 교수학습법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행사 10가지 중에서 어떤 행사를 참여했는지 그래서 이쪽에는 20명이 나오고 여기는 10가지 행사가 나온다면 그러면 서로 간에 이질적인 노드가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투모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그림을 통해 좀 더 얘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소스, 타겟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관계, 여기 출처가 되는 것이고 타겟이 되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방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서로 간에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그래서 이거는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 국제저널에 제가 그러니까 그 편집위원회 몇 군데 하는데 이게 아주 고차원적인 공식들에 막 써놨는데 결국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서 막 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든지 펀더멘털을 안 지키고 막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머릿속에 이것이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의 관계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생각. 논문을 인용하는 거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방향성 있잖아요. 그렇죠? 인용하는 사람이 있고 인용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헌정보학이라든가 과학 계량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참고문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논문들을 다 분석합니다. 그것도 인용 분석이야. 그런데 그것은 뭐냐? 소위 동시 인용 분석이에요. 동시 인용 분석. 왜? 그러니까 박한우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논문을 보니까 뒤에 보니까 20명들의 참고문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20명들이. 그렇죠? 그럼 20명의 참고문헌들은 박한우한테 인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박한우한테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한우가 20명 인용했으니까. 그런데 그 참고문헌에 있는 20명은 뭡니까? 서로 같은 뭡니까? 논문, 박한우라는 사람의 논문 안에 인용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인용 분석에서는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인데 인용 네트워크에서는 방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의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왜? 방향성에 따라서 지표의 값들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그렇죠? 방향성에 따라서 그렇죠. 연구의 결과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거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자, 웨이트를, 내가 5번을, 박한우가, 그렇죠. 박한우가, 아까 이창승 교수님 가보셨는데, 이창승 교수님을 5번 인용했다. 그래서 인용했다. 아니면 한 번 인용했다. 그 웨이트, 그렇죠. 5번. 이 웨이트를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웨이트 없이 그냥 인용했다, 안 했다 할 것이냐. 인용했다, 안 했다. 그렇죠. 횟수를 빼고. 그러니까 이 웨이트의 문제가, 이제 또한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한 번 정도 인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한 번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쓰는 조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의 경우. 그렇게 되면 그런 조사들에 되면 한 번만 출연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번 출연했는 것들도 다 뭡니까? 출연했다고 간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생각을 판단해야 되죠.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삭제할 것인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원모드 네트워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BCD, 그렇죠? ABCD. 그래서 뭡니까? A가 B를 뭡니까? 한 번 인용을 했습니다. A가 C를 뭡니까? 한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이나 대학원 수업 시간에 그러면 자, 이것이 그 방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방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향성이 이거는 있죠? 방향성이 있습니까? 방향성이 있죠. A가 B를 한 번 인용했는데 B는 A가 0번 인용했잖아요. 서로 값이 대칭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죠. 원모드이지만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매트릭스의 형태가 바로 다시 엣지 리스트의 형태로 바꾼다면 이렇게 소스 타겟 웨이트, 소스 타겟 웨이트, 소스 타겟 웨이트 세 번 했다. 노드 리스트 형태로 소스 타겟 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 같은데 한 2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 연구실에 결국은 누군가가 찾아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잘 연락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국 자기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왜 계속 안 되냐 봤더니만 데이터의 포맷이 이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 데이터 포맷으로 계속 분석을 하니까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데이터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이렇게 엣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럼 이것을 이런 포맷으로 바꾸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돌려야 되는데 안 바꾸고 나니까 계속 에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 포맷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포맷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엑셀이라고 했는데 그 앞서 있는 노드 엑셀 소프트웨어는 기본 포맷이 이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매트릭스 형태도 불러올 수 있어요. 노드 엑셀의 포맷의 형태는 이런 엣지 리스트 형태, 엣지 리스트. 근데 또한 많이 쓰는 UCINet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형태는 또 이런 형태예요. 그러나 UCINet은 이런 형태의 모든 걸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원모드다라는 거죠. 원모드고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은 4 곱하기 4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렇죠. 4000 곱하기 40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 투모드. 그 ABCD 영화 요리책. 그렇죠. 소스 타겟 웨이트 바꾸는 소스 타겟 투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소스 타겟 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표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표인데 특히 왜 중요하다는 여기가 이 논문이 출판된 것이 어딜까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그렇죠. 사이언스에 출판됐다는 거죠. 사이언스. 네이처 사이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개의 학술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이처 사이언스 1년에 논문이 100편이 안 나오잖아요. 자, 이 논문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나왔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2009년도. 2009년도, 즉 2010년을 전후해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13년도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뭡니까? 실리게 되었어요. 2008년도에 네이처에서 페타바이트 시대의 사이언스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호를 냈어요. 2011년도에 사이언스가 정말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네이처보다 좀 보수적이거든요. 정말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해서 사이언스가 2011년도에 특별호를 냈어요. 2010년을 전후해서 쉽게 해서 빅데이터, 다시 말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데이터 집약적 사이언스가 오고 있다. 아니면 우리는 전자 연구가 오고 있다. 혹은 E 리서치,
이 사이언스, 전자과학이 오고 있다. 미국 쪽에서는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계산과학이 오고 있다. 이런 용어를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힘을 얻게 됐는데, 바로 이 논문이 언제 2009년도에 사이언스시에 이제 실린 논문이에요. 그 제목이 보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인 소셜 사이언스. 그렇죠. 사이언스인데 너희들은 소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다. SNA란 말 안 써놨잖아.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SNA가 아니라 사이언스 중에서 얘네들은 여기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하는 분도 있고 뭐 너싱 사이언스 하는 분도 있잖아요. 소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해서 이공계에서 보면 인문사회과학 문과는 다 교양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냥 소셜 사이언스 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거기에 이 경영학자입니다. 보가티, 스티브 보가티라는 사람이 2009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렸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원문을 이제 그래서 이게 왜냐? 그래서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이건 뭐 얘기하고 있느냐? 결국은 해놨잖아요. 관계를 연구하는 뭐 어떤 것을 우리는 주로 연구하는 관계냐, 릴레이션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뭘 보냐? similarity, 유사성을 보기도 하고, social relations를 관계하고, 상호작용을 보기도 하고, 흐름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 제 얘기부터 하면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걸 보는 사람이죠.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인포메이션,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저는 좀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누가 페이스북에서 누구랑 얘기하는지, 그렇죠? 인터액션에 하는 거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알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하고 봅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누가 누구를 뭐 좋아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 그렇죠? 역할의 문제들, 이런 거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가능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돼 있는 거죠. 애초에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친족 관계 연구들, 누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친척인지 이런 연구들 많이 했었어요. 이런 연구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성별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같은 클럽 이런 것들 보시면 앞서 얘기했듯이 뭡니까? 원모드나 투모드가 아니라 투모드형 데이터에 더 적합한 그러한 그렇죠? 눈치채시겠죠? 인터액션을 보면 뭡니까? 원모드, 인터액션 자체가 원모드로밖에 구성되지 않겠잖아요. 누가 섹스하느냐, 누가 대화하느냐, 그렇죠? 원모드. 소셜 릴레이션스의 경우에도 주로 원모드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누가 경쟁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 문제는 여기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보가티라는 이 경영학과 이제 교수가 2009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면서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주류의 학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류의 학문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히스토리는 또 계속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링크, 관계, 타이, 그렇죠. 엣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할게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또 없으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링키지, 앞서 얘기했죠. 인터링키지는 상호 간의 관계에 있는 거, 누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렇죠. 누가 A하고 B가 연결되어 있고, E가 D한테 연결되어 있고, B가 D한테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인터액션이죠. 인터액션이었습니다. 인터액션.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거 한번 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자, 코인링크 되어 있습니다. 코인링크. 자, 코라고 하는 것은 커먼이라는 뜻이죠.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공통. 인이라고 하는 것은 incoming, 들어온다라는 뜻이잖아요. 들어온다. 링크, 아까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 공통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공통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예컨대 제3의 노드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로 가는 관계다라는 거죠. 제3의 노드로부터.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 제3의 노드로부터 B에서부터 그렇죠? B에서부터 C와 D. B가 뭡니까? C하고 D한테 두 면에 다 동시에 밥을 사줬어요. 그렇죠? 제3의 노드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으로 받고 있는 들어오는, 그렇죠? 들어오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C와 D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은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C와 D는 뭡니까?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논문에서 제가 20편의 참고 문헌을 인용했어요. 20편의 참고 문헌 중에 C와 D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C와 D는 어떻습니까? 제3의 논문에서 인용이 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 간에 인용하는 관계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 제3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같은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없지만 매트리스를 그러면 B는 제외하고 C와 D만으로 매트리스를 그려야 되죠. C와 D와 매트리스를 그리는 코인 링크라는 동시 인용. 링크라는 책에 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뭐였냐면은 카이스트의 물리학과의 정하웅 교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하웅 교수가 이제 박사학위를 바꿔서 이제 뭘 하게 됐냐면 이제 포닥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던 중에 노트르다메라고 하는 미국의 별로 뭐 그렇게 이름이 있는 학교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닥을 하러 갔어요. 그때만 이제 그 바라바시라는 교수의 랩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라바시라는 교수 랩에 이제 가서 이제 뭐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월드 와이드 웹이 언제 나왔냐면 198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엔 1995년도,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구글이 1998년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정하웅 교수가 이제 98년, 99년 이때 갔었어요. 그럼 뭘 할까 하다가 노트르담의 홈페이지들을 분석을 좀 해서 하면 안 된가. 그럼 홈페이지를 어떻게 분석할까? 일단 홈페이지들은 다 하이퍼텍스트 링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이제 분석을 하자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바라바시 교수한테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바라바시 교수가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 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정하웅 교수가, 당시 이제 정하웅 박사가 이제 이게 아니라 이런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함수의 법칙을 증명할 수 있는 몇 함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때서야 바라바시가 빙고 바로 이것이다, 우리 이쪽으로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바로 발단에 대해서 이제 바라바시가 이제 스타가 돼버린 거죠. 한국에서도 정하웅 교수가 스타가 돼버린 거고. 왜? 그 논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이언스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정하웅 교수가 했던 논문들 가운데 또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구글에서 얼마만큼 서로 간에 자주 출연하느냐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2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2명의 국회의원 홈페이지들 웹 이름들이 뭡니까?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시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 인용.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특정한 신문에서 뭡니까? 이렇게 동시 인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계셔야지 뒤에 나오는 모든 사례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코어 링크는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로부터 제3의 노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로부터 제3의 노드로 가고 있다. 네. B하고 E잖아요. B가 E가 D로 보내고 있잖아요. B가 E가. 그래서 B, E는 서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D, 그렇죠? 아들, 데이빗, 그렇죠?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B와 E가 동시에 D를 하고 있는 거죠. 커플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커플링.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들이 있다. 이거 지금 머릿속에 계속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각종의 그러니까 용어의 바다에서 이제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앞서 이런 얘기는 이제 앞서 이제 고차원적인 모델링을 했는 논문들에서도 이거조차를 구분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결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면서 크게 우리는 이렇게 또 보일 수 있어요. 연결을 하느냐, 연결.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근접성에 기차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서로 간에 가까이 있느냐 기초하여 네트워크 군집들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결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서로 간에 있다. 그러나 수학을 여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럼 수학의 그래프 이론이 네트워크 분석의 모체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프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근접성이라는 개념하고, 그렇죠, SNA에서 얘기하는 근접성에서는 중복된 것도 있지만 차이별서가 있습니다. 차별서.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근접성은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고 있어요. 유클리디안 거리. 다시 말해서 가장 짧은 거리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관한 구성원들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의 군집들을 발견한다. B하고 E는 그렇죠. 서로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이죠. 그래서 혈연 관계에서 봤을 때 B와 E는 뭡니까?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D라고 하는 아들 데이비드한테 뭡니까? 혈연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치는 같지 않습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위치적인 관점. 위치적인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조 자체가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들을만 하십니까? 네. 좀 더 빨리 좀 가도 될까요? 네, 시간이 뭐 적은데 우리 한 학기 강의를 2시간에 다 쏟아내야 되니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크를 이제 표현하고 분석하는 거고, 결국 또 뭐냐면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게 분석 결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수업이 아닌데 애들이 막 그림을 막 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의 뭡니까?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요새는 뭐 예측까지 하라고 하고, 그렇죠.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사하죠. 근데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전통적인 방법에서 얘기했던 그런 설문조사의 방법, 물론 하죠.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여기 20명이 있는데 20명한테 당신 누구랑 친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200명한테 당신 누구랑 친하세요? 하고 묻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스노우볼링 샘플링 하는 거죠. 눈덩이 굴리기 방법 하는 거죠. 스노우볼링. 한 명에서 시작해서 당신 누구랑 친한 사람 5명 이러면 되세요. 그럼 그 5명한테 가서 또 친한 사람 이러면 되세요. 이렇게 눈덩이 굴리기 방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스노우볼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합니다. 예컨대 여기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학급에 뭡니까? 처음에 학기 초에 학생들의 교육 관계를 조사하고, 학 중간에 한번 조사하고, 학기 말에 조사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팔로우업 되는지. 그 다음에 사회조사 방법 설문 면담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요새 많이 하는 이 데이터를 직접 끌어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마이닝. 왜?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우리 IRB, 그러니까 인터널 리뷰 보드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많이. 앞서 단어 얘기했잖아요. 텍스트 마이닝. 그러나 이런 단어들 혹은 실험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실험조사. 앞서 뒤에 나오는 그런 193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생성하죠. 그 다음에 분석을 실행하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재밌는 것이, 내가 노드, 다시 말해서 100명을 해요. 여기 20명이시잖아요. 100명, 100개 이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소규모 노드잖아요. 마이크로한 분석. 근데 지금 100명이라고 해도 우리는 뭘 하십니까? 그 쌍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쌍을 공부하니까 뭔가 100 곱하기 100 하면 벌써 뭡니까? 10,000개가 되고요. 10,000개. 그렇죠? 쌍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엄청나게 늘어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대 국회의원부터 제가 정치인 분석을 해왔거든요. 한국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한 270명 정도여서 지금 한 300명, 그래서 300명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규모예요. 중규모. 매조인데도 불구하고 300 곱하기 3만 하면 벌써 9만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개까지를 우리가 매조라고 얘기하는데 1000개 같으면 벌써 100만 개가 되는 거죠, 쌍이. 그러니까 완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마크로, 그래서 우리 1000개 했다, 1000개에서 10,000개 했다면 그러면 벌써 그러니까 네트워크 숫자가 어떻게 바뀌니까. 그 다음에 또 슈퍼 마크로, 10,000개 노드 이상. 그러니까 엄청나게 데이터들이 폭증하죠. 그런데 우리 엑셀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엑셀에 뭡니까? 쭉 컬럼이 몇 개냐? 16만 5천 개입니다. 엑셀. 그러니까 컬럼 16만 5천 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우리가 말은 그렇죠. 한 100명 한다고 그래도 적은 거 같죠. 근데 벌써 100명만 하더라도 그 쌍을 연구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 쌍의 뭡니까? 관계가 하나이면 좋죠. 그러나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다시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의 그렇죠. 누가 누구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있지만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의 관계도 있고 누가 누구를 아느냐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들을 다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머리 안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지표들이 많아요. 이런 지표들은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에 되게 상호작용을 많이 했으면 촘촘하실 거잖아요. 밀도, 그렇죠? 평균인 거죠. 관계의 평균값이 되겠죠.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마당발 한 명이 짝 있어요. 마당발 한 명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로 관계가 다 뭡니까? 집중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집중도 혹은 지배도라는 거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지배도 허핀달 지수 있잖아요. 허핀달 지수 같은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네트워크하고 B라는 네트워크 보니까 밀도는 거의 비슷해. 그런데 집중도가 뭡니까? 어떻게 A라는 네트워크는 특정인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B라는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평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안에 있는 교류하고 있는 양은 비슷한데 노드 수준의 분석, 중심성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중심. 그다음에 집단, 구조적 등위성. 구조적 등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연결의 관점일까요? 위치의 관점일까요? 당연히 위치의 관점이겠죠. 위치의 관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아버지, 어머니. 혈연 관계에서는 아니지만은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컴포넌트 분석, 파당 분석 이런 것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은 자주 쓰는 것만 얘기하더라도 한 20개 정도 돼요. 거기다 요새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하고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것하고 뭐 들어오면서부터 더 많아졌어요. 그거 다 머릿속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복잡한 현실을 결국은 노드와 링크의 집합으로 만들고 네트워크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것도 있고 촛불 집회. 제가 촛불 집회도 분석을 했었는데 응답하라 1988에서 노드가 링크들의 관계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단순화하지 않은 네트워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누구냐? 결국은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뿌리가 있지만은 수학자 오일러가 얘기했던 그 그래프 이론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다리를 중복으로 건너는 일 없이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 케니 히스베르크의 다리. 그래서 여기 다리고요. 여기 다리. 여기 다리가 있고 여기는 육지잖아요. 육지.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겠지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낸 거죠. 요거 다시 이렇게 그려본 거죠. 여기 다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점으로 그 다음에 다리를 링크 선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풀기를 시작한 거죠. 풀기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래프 이론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근데 요런 관점이 이제 수학적인 배경에서는 네트워크 분석하고 같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바라보는 근접성의 개념에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보면 C가 B에 가려고 그러면 C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야 돼요. 2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2단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로거리라고 합니다. 경로거리. 이런 거는 그래프 이론에서 다 거리의 개념.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경로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 단계, 2개. 그러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경로거리라는 개념도 쓰지만 앞서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개념도 씁니다. C가 뭡니까? 만약에 쭉 날아가지고 까마귀처럼 날아가지고 B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유클리디안이라는 수학자의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개념도 네트워크 분석에 있습니다. 특히나 다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쓰고 있어요. 자, 그것까지 얘기하고 또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시오메트리, 이런 영어 지금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사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화된 인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죠.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는 거죠, 사실은. 아주 그렇죠.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그 전환이었잖아요. 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이죠. 결국은 그 관점을 가지고 온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제이콥 모네로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그 심리학자,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그룹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룹 연구. 그래서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인의 집단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친구 관계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용어를 썼느냐면은 소시오그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거 한 거야. 소집단을,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 사람 실험 연구였어요. 스타형, Y형, 체인형, 서클형, 이렇게 바라본 거죠. 스타형, Y형, 체인형.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그렇죠. 더 중심화되어 있느냐, 어떤 네트워크가. 스타형에서,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다 중심되어 있는 노드도 있잖아요. 서클형의 중심은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자인 하버드 1930년대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간 당연히 스타형이 더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체인형, 서클형보다는. 체인형, 서클형은 그 대신 사람들이 뭡니까? 평등된 관계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더 높아겠죠. 메시지 교환도 더 많겠죠. 문제 해결은 그러나 군대 같은 이런 스타형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마다 각각의 특징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는 것들. 당연히 평등한, 그렇죠. 서클형에서 더 많이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성과는 어떻게 향상되고 자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했던 거죠. 네트워크 분석의 학문적 계보인데 이 학문적 계보는 학자마다 조금씩 틀려질 수 있지만은 또 나름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대가의 스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학문적 계보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게스탈트라고 하는 걸 해놨잖아요. 독일에서. 게스탈트 독일어로 패턴이라는 뜻이잖아요. 패턴이라는 뜻,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 2차 세계대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군의 학자들이 커윙 같은 이런 학자들이 미국으로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게스탈트 이런 연구들, 쭉 그래프 띠어리로 연결되는 연구들. 그 다음에 아까 모레노 같은, 그렇죠. 심리학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런 관점들을 보면 구조기능주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구조기능주의들, 하버드 구조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하나의 학문계보의 한 측면입니다. 한 측면. 한 측면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한 측면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분석 어디에 있잖아요. 관계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관계들. 그럼 여러분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분석은 variable analysis, 변인을 보는 거죠. 속성을 보잖아요. 속성. 그 다음에 typological analysis, 그렇죠. typological analysis, ideation을 한 그런 것들, 그렇죠. 정보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서베이는 설문조사, 에스노그래픽은 그렇죠. 관찰조사, 다큐멘터리 텍스트 조사. 자, 그래서 구조나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는 거고, 관계의 속성을 파악하는 거고, 미시적인 특성, 거시적인 특성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한 것도 보고, 마크로한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많아. 바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 차원 내놨습니다. 자체 조직. 그래서, 사회학이라든가 경영학 하는 사람들에서도 자체 조직이나 협력업체, 고객들의 대화 소통을 분석해 개선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런 대화 소통을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뭐에 분석하니까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하는 거죠. 세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범죄 활동들, 범죄들의 관계를 추적해서 네트워크에서 누가 핵심인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SNS, 트위터, 페이스북의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친구 네트워크를 찾아내죠. 그냥 공무원 로비 정식 혹은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제 공학적인 것들 말씀드리는 거죠. 공학적인 것들. 자, 그렇다면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아까 보셨던 그 학문적 계보의 그 아주 초창기 학문적 계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SNA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게 되게 된 그런 그 연구들, 키 연구들을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키 연구들을 좀 몇 개 말씀. 자, 이게 미국 지도란 말이에요. 제가 옷 좀 보셨습니다. 미국 지도죠. 여기 이제 캔사스에 있는 어떤 사람, 여기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하나 주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저쪽에 그렇죠. 미국 동부에 있는 그렇죠. 이창순 원장님 가보셔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창순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창호 저 동부에 있는 이창호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죠.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은 알 것 같은 누군가한테 그럼 편지를 전달해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오와에 있는 내 동창이 있는데 걔는 알 것 같아라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오와인데 이 동창이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도 이 사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은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 중부에. 이 사람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 테네시에 또 누군가 전달. 이렇게 해서 편지 전달 실험을 했어요. 누구냐? 밀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지 전달을 했는데 보세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가 정말 전달이 된 거야. 전달이 돼버렸어요. 이래서 밀그램이 이 연구를 언제 했느냐? 1967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터뜨린 거죠. 무슨 6단계로 터뜨렸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아무런 반항이 없었어. 그렇죠. 왜? 이런 연구 자체가 웃기는 연구죠. 왜냐하면 변인 중심의 그러한 그 연구를 하던 시대에 이런 연구를 한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6단계가 뭐냐? 정말 후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6단계 이론이 된 거죠. 6단계 이론. 그리고 예컨대 영화 네트워크, 영화 배우들의 네트워크를 하니까 누가 가장 많이 연결되었더라 보니까 케빈 베이컨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6 degrees of 케빈 베이컨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런 거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해보니까 연예인 가운데 박경림이 그렇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도 찾고 되고. 그래서 6 degree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6 degree라는 얘기.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60년대. 그래서 밀그램 연구. 최근에 이제 어떤 또 연구가 있었냐면은 이 밀그램의 연구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언제쯤 알려졌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류로 들어온 게 이제 2000년에 넘어서 빅데이터가 얘기하던 2010년쯤. 그래서 이 최근에 있는 연구들이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밀그램의 연구를 인용했는 논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해봤어. 밀그램 연구를 인용한 네트워크. 그랬더니만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두 개의 그룹. 하나의 그룹은 어떤 그룹? 다시 말해서 인문사회, 소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 그러면 그렇죠 물리학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공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간에 인용을 안 해. 그러니까 밀그램은 인용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인용 안 한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도 네트워크 애널리스, 네트워크 사이언스를 하는 바라바시 같은 사람들도 밀그램 연구를 인용하지만은 소셜 사이언스 쪽은 인용을 안 해. 근데 소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인용 안 해. 두 개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밀그램 연구. 이 연구는 이런 식의 또 연구들이 또 나왔어요. 어떤 연구를 나왔냐?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search in global social network. 이젠 인터넷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메일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메일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13개 국가에서 6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 저도 이때 참여했어요. 저한테도 이메일이 왔었거든요. 똑같이 해본 거야. 이번에는 이런 전통적인 편지가 아니라, 그렇죠? 전통적인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메일로 전달해줘봐라 라는 거죠. 13개 국가에 걸쳐가지고 이런 거 실험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뭡니까? 친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친구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보세요. 덩컨 와츠,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인데 콜롬비아 대학 사회학과에 임용이 되는 사람이었죠. 콜롬비아 사회학과.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그 자존심 높은 사회학과에서 이 물리학자인을 되다가 콜롬비아 사회학과에서 또 그만두고서 이제 야후라는 또 회사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그 물리학자들이 이런 실험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갔고요. 자, 그 얘기를 해서 또 하나 6단계 이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또 이 얘기 할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아저씨가 이제 비만의 아저씨잖아요. 비만의 아저씨.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이 아저씨는 어떻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패스트푸드 안 먹고 이런 아저씨였는데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누가 연구를 했냐면 보건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학 쪽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 그다음에 카리스타키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해봤더니 이 아저씨의 뚱뚱한 아저씨의 비만이 한 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뚱뚱하면 내가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담배 피고 있으면 또 내가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느냐? 이 사람들이 테드 아시죠? 테드, TED. 테드 강연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떠버렸어요. 크리스타키와 제임스 파울로. 거기다가 이 연구가 이제, 좋은 저널에 또 실리게 되고. 그러면 그보다 더 알려지게 된 건 뭐냐? 야, 우리가 6단계를 뒤집었어. 3단계 이론이야, 이제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3단계 이론.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연구가 이제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책 제목으로 이제 번역됐어요. 이 사람들 연구들 다 묶어가지고. 원래 영어책인데. 왜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이냐. 이 사람들 연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봤더니만 첫 번째, 이웃인가, 이웃. 이웃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같은 아파트 살아도 별로 인사도 잘 안 하잖아. 근데 사실 외국은 미국은 특히나 바로 옆에서 이제 파티도 하고 자주 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봤더니만 친구, 직장 동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 싫어하더라고. 배우자. 그래서 이제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어요. 이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6단계에서 3단계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얘기는 약간은 우리 SNA 커뮤니티에서는 좀 약간 크리티컬한 디스턴스라고. 왜? 앞서 이 보건사회학자가 연구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임스 파울러라는 정치학자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SNA 우리 얘기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거 3단계로 이론으로 우리가 봐야 돼? 라는 그런 캐치 마크는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이슈가 되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어떤 연구를 발표했냐. 이 사람도 이제 돈이 많은 거예요. 계속 NIH도 받아오고, NSF도 받아오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저 이제 40 중반인데, 이제 밴드 같은 데가 초등학교 2, 3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 되게 그러니까 싸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 들어가서 싸우기는 그렇고, 덕담을 하는데, 막판에 꼭 어떻게 헤어집니까?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학생들도 만약에 같이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왜 이렇게 만약에 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절친이래. 너 왜 이렇게 친한데?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 뭡니까? 그냥 친해요. 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얘기했냐면은 100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어요. 친구 관계하고 유전자 데이터. 그랬더니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유전자 1%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2014년도 연말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왜? 친한 친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한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제4의 사촌이다라는 거예요. 사촌의 사촌, 사촌의 사촌, 사촌의 사촌. 그래서 결국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얘기했을 때 1만 개의 유전자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1만 개가 아니라 1%의 유전자를 공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의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센세이션.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이제,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같은 앞서 말했던 이 그룹에서 했던 이 연구였어요. 이 그룹에서 했던 연구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연구들이 빅데이터를 만나고,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스탠리 밀그남이 했던 1960년대의 그러한 6단계 실험은 계속 이제 유효합니다. 왜? 그러한 단계를 알기 위한 연구들을 계속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 지표가 있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10명이잖아요. 10명. 10명 중에서 누가 마당발일까요? 라고 찾는 거죠. 누가 마당발일까? 한눈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 마당발입니까? 매니저잖아요. 중간에 있는 매니저. 그런데 이 매니저가 마당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니저가 뭡니까? 회장한테 가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사장은 뭡니까? 마당발이 아니에요. 매니저보다. 그런데 회장한테 가려면 1단계, 2단계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 교육팀장하고 본부장은 보면 그냥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 평균값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심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연결이 많이 되는 중심성이냐. 소위 영어로 하면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하느냐, betweenness. 하는 크로스니스냐,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 세 개로부터 모든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세 개의 개념을 누가 주장했느냐, 프리만이라고 하는, 프리란 자유롭다는 거죠. 맨 자유로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의 패밀리네임이 프리만이에요.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지표를 제기했죠. 이 프리만 선생님 몇 년도 논문에서 이것을 얘기했느냐. 1973년도 1979년도 논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시죠. 앞서 스탠리 밀그램이 1967년도잖아요. 1979년도에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학술지에 1권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있고 이러한 지표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67년, 79년 한 10년 정도 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텀이 있었잖아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학술지의 첫 번째 허가가 가지는 그때부터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프리만이라는 사람은 UCINe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라든가 보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이제 1979년도에 이제 그 논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여기서 응용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럼 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또 아까 보셔야 돼요. 방향성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방향성이 없죠. 그 다음에 웨이트가 있습니까? 웨이트가 없어요. 웨이트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모드죠. 원모드. 자, 그래서 계산을 해도 값이 이렇게 나와요. 연결성 매니저, 매결성 14, 근접성 주요팀장, 본부장. 제가 금융회사에서 강의할 때, 그래서 제가 갈등 이런 거 강의하는데 이제 일반 대중 강사들이 강의할 때 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누가 갈등을 해결할 책임자냐 이런 거. 하면 이제 조직들에서 이제 일반 전문 강사분들 강의하고 좀 틀리니까 조직 진단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발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자, 노드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노드 엑셀 소프트웨어 보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시니까죠. 그 다음에 앞서 디그리 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디그리, 그렇죠.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그렇죠. 비트윈니스, 크로스니스. 아까 세 개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인하고 아웃디그리 값은 뭐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결성,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그리, 매개성, 크로스니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쓰는 것이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의 경우에 여기 알겐벡터라고 하는 것을 자주 씁니다. 알겐벡터. 이 알겐벡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책들에 보면 위세 중심성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영어로는 알겐벡터 중심성. 이 알겐벡터 중심성이 여러 지표들로 변형이 많이 됩니다. 지표들. 그러나 기본은 여기 알겐벡터. 이게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엑셀에 add in으로 되어 있어요. add in. 엑셀에 하고 다시 노드 엑셀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스탠리 밀그램의 6단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6단계 만에 전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 내 친구의 친구가 저 멀리 동부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죠. 그게 뭐죠? 제가 오늘 그렇죠. 여기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죠. 알고 왔더니만 그렇죠. 연별을 보고 우리 형님의 친구 같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세상 참 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6단계 연구는 결국은 좁은 세상의 연구거든요. 그래서 논문 제목도 밀그램의 스몰 월드였거든요. 그럼 스몰 월드를 찾아주는 지표는 또 이겁니다. 우리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코에피션트라는 건 개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이 들어있죠. 여기 데이터가 있죠. 두 개가 동시에 펼쳐진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 스크린에서. 그게 장점입니다. 더 잘하는 장점도 있지만 넘어갈게요. 자, 아까 하버드 대학에 했던 스타형, 서클형, 라인형, 그 다음에 누가 연결성이 가장 높겠어요? 그렇죠? 스타, 서클, 라인.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봐야지 나중에 복잡한 네트워크도 결국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에서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비트윈리스 기본에서 또 뭔가 이렇게 계속 응용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구글이 1998년에 나오면서 구글의 창시자인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컴퓨터 사이언스,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를 중퇴를 하면서 논문을 하나 내는 게 구글이잖아요.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뭡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어떻게 정보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럼 찾아내가서 어떻게 합니까? 순위를 매겨주는 거잖아요. 순위를, 그렇죠? 그 순위를 매겨주는 걸 우리 흔히들 뭐라고 하냐?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구글이 내세우는 알고리즘이 뭐냐? 자기네들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거죠. 순서의 순위를 매겨준다. 근데 이 페이지라는 말에 대한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의 그 레리 페이지의 페이지다. 그 패밀리 네임 혹은 웹 페이지의 페이지다라는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뭐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확인 안 해준다는 거죠. NCND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페이지 랭크가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첫 번째 논문에서 공개되고 나서는 거의 공개가 안 되는데 5,000개 이상의 수식으로 계속 구성되어 있다는데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알겐벡터 세트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알겐벡터 세트와 비트윈리스를 합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표시하면 결국 이건 두 개가 해서 가죠? 그러면 비트윈리스 아까 봤을 때는 이게 핵심인 거야. 근데 여기서 또 갑니다. 비트윈리스 한 사람이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는 사람이 따지는 거. 요게 더 1번의 우선순위로 나온다는 거죠.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서는. 오늘 비트윈리스도 노드 비트윈리스, 소위 말해서 노드 액터들을 중심으로 한 비트윈리스, 흐름을 중요시한 비트윈리스, 비트윈리스인데 프로 비트윈리스 같은 요걸 중심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할 것이냐 연구해서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그 논문들을 보면 한 실수를 펼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연결성 디그리, 비트윈리스, 크로스니스가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디그리, 크로스니스, 비트윈리스 계속 막 리포트를 하는 거야 결과에서. 그런데 이 어떤 값들은 뭡니까? 다 하나만 1이고 하나는 다 0인 경우도 있어요. 다시 차별성이 없는 거죠. 지표로서의 어떤 가치도 없는 거죠. 지표로서의 가치. 그렇죠? 그런데도 그럼 이 지표를 리포트 안 해야 되는데 논문들에 보면 이제 3개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3개를 다 해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지표 혹은 내 연구에 의미가 있는 지표들만 리포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뭐 잠재적 갈등 연결망에서 직장 내 어떤 자리 배치까지도 다 할 수 있죠. 인사 담당자라면. 자, 그래서 이런 건 뭐 제가 그냥 재미로 해놓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로 해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 그럼 유형에 따라서도 틀린데 네트워크에 A, B 했을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 연결시켜주는 4번과 5번이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메리스라든가 AI 같은 경우가 뭡니까? 위에 있는 네트워크 A의 유형이냐 네트워크 B의 유형에 따라서 확산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트워크 A의 유형이면 확산, 전염병의 확산이 이렇게 막기만 하면 여기만 끊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앞서 얘기했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구조적 등위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앞서 연결성의 관점에서는 A하고 B는 같은 그룹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같은 클러스터가 돼야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의 관점에서 구조적 위치의 관점에서 A와 B는 뭡니까? 같은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C와 D한테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조적 등위성의 관점에서 1, 2, 3라는 이런 그룹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 등위성의 분석들을 우리는 브락 모델링이라는 특정한 용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고 더 특정한 기법으로는 컨커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28명입니다. 28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28명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죠? 그래서 뭐 밥 먹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전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친구 네트워크.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번호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 번호를 하나 찍어 보십시오. 자기 번호를 하나 찍어 보시면 자, 자기 번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룹에 3개의 그룹이 있네요. 있다는 거죠. 3개의 그룹이 있고
그렇죠? 3개 그룹. 이 친구들은 2명만 이제 서로 간에 많이 얘기하는 거고, 26번은 좀 따로 놀고 있고, 19번이 없으면 20번은 잘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룹 멤버, 그룹 3개 그룹 멤버, 리아존, 서로가 연결, 22번 같은 사람은 리아존이죠. 비트윈리스 되게 높겠죠. 23번 같은 사람도 리아존, 26번 같은 경우 아이솔레이트, 고립자죠. 24번, 25번 다이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이어드 2명 쌍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리 같은 사람도 이제 여기서 23번 같은 사람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자, 머릿속에 가졌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성의 관점에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당발인지 내 네트워크에서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요 아웃풋은 넷마이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아웃풋에 넷마이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벤처 기업이 만들었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넷마이너 홈페이지가 한국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비용이 비싸고 학생들은 뭐 하여튼간에 100개 노드 정도는 괜찮은데 그 외에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싼 그런 링크라는 책을 번역했는 김기훈 사장이 여기 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링크 그거의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 왜 썼느냐, 넷마이너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도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간역식으로 타겟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성이 높은 것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그런 것도 뭐 좀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넷마이너는 국제저널에서 넷마이너에 쓰는 논문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어떤 소프트웨어에 썼는데 심사자가 그래서 그 논문을 알아야지 문제 제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르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값이 나왔어요. 값. 그럼 여기에서 연결 빈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정말 카운트한 거잖아요. 표준화된 값은 여기는 28명의 경우에는 값이었지만 이게 뭡니까? 예컨대 28명의 값에서 네가 연결 빈도가 13번이 7이었어.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그런데 예컨대 38명인 그룹인 사람에서 있는데 내 친구인데 그 친구도 1등을 했어. 근데 그 친구는 연결 빈도가 뭡니까? 10이었어. 10. 그랬을 경우 비교하려면 표준화된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에 보면 이렇게 표준화된 값들을 다 보여줍니다. 노멀하게. 그 다음에 점유율, 퍼센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점유율, 퍼센트 개념. 그 다음에 매개성, 비트윈리스에서는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기가 했던 비트윈리스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크로스니스. 한번 보면 근접성. 그 크로스니스라는 것은 대개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값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거의 같이. 그렇죠? 정말 뚜렷한 방송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뚜렷한 방송국. 이 사람들이 다 방송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뚜렷한 방송국. 그만큼 좀 촘촘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누군가를 그러니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14번을 제거를 하면 어떻게 파편화 정도가 0.409야. 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 네? 그렇죠. 14번 제거하니까 그렇죠. 그냥 웬만한 조직 다 돌아갑니다. 14번하고 22번을 제거를 했어. 그러니까 파편화 정도가 0.468이야. 그래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면 해도 되고 교우 관계라고 생각해요. 14번, 21번, 22번을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0.778이야. 0.778 됐어요. 그렇죠. 778.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이제 그룹들이 다 따로 노는 거죠.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렇죠.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4, 21, 22, 6번을 제거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0.886. 1이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거죠. 거의 붕괴 상태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할 필요. 그래서 더 5명까지 하니까 0.901까지 되니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거의 안 돌아갈 처지에 있는 거죠. 사실은. 안 돌아갈 처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파편화의 정도도. 파편화의 정도도. 그래서 앞서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노드 엑셀에서 이렇게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노드 엑셀에서 실습을 할 수도 있고. 자, 9.11 테러
가 있었는데 9.11 테러였는데 이 친구 중에 지금 누구냐면 학자가 아니야. 소셜 네트워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넷마이너처럼. 그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KREB, 밸리드 크랩이라고 이 사람이 9.12 테러를 하고 나서 연구 결과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도 아니고 그냥 뭐 브로그 포스팅을 올렸는데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어. 어떻게 이슈가 되냐면 이 사람이 9.11 테러와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렇죠 가지고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야. 이것은 무슨 네트워크일까요?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그럼 뭐죠? 코인링크잖아요. 코인링크. 그렇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제3의 노드인 언론에서 이름이 같이 언급됐다는 거죠. 언급됐다. 그렇죠? 같이 언급됐다. 아까 동시 인용 네트워크죠. 그걸 가지고서 그렇죠? 만들었더니만 정말 CIA에서 얘기하는 그 테러 애들이 중심부와 매개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브로그 포스팅인데 상당히 이제 모든 노드가 또 두 용의자가 2단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안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브로그 포스팅인데도 되게 유명해졌어요. 9.11은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제가 이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학교는 2001년이잖아요. 학교 다녔는데 그날 아침 이제 뉴욕 주립대 나왔으니까 버팔로 나왔으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아침부터 뉴스 안 하고 웬 영화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학교에 갔는데 완전 분위기가 완전 이상하더라고요. 네. 막 다 애들 학부생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연구를 홈페이지 16대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방대학교 인문사회에서는 유일하게 WCU 월드클래스 유니버시티 사업단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연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우리 아이폰이 2009년도에 이제 한국에 또 아까 2009년, 2010년이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2009년에 아이폰 등장하면서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SNS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SNS.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게 많이 썼죠. 특히 처음에 트위터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나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연구 하다가 안 하시는데 트위터 연구를 해봤어요. 얼마만큼 트위터에서 서로 간에 팔로잉 하고 있을까? 맞는 거죠. 팔로잉 하고 있을까? 팔로잉 하시니까 재밌게도 한번 보시면 같은 색깔이 같은 정당이에요. 그런데 같은 정당끼리 몰려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서로 끼리끼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끼리끼리 호마펄리라고 하는 거. 동질성이 되게 중요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됐죠. 왜? 미국에서 이 당시에 또 유사한 연구들도 또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데 이 트위터라고 하는 것의 팔로잉 관계는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팔로잉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반드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팔로잉 하는 것도 하지만 멘션, 내가 정말 사람한테 말을 거는지 안 하는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럼 이 두 개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 의례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의례적인 관계, 이거는 실제 소통하는 관계잖아요. 의례적인 관계는 더 촘촘할 수 있다는 거죠. 밀도가 되게 높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소통하는 관계는 그렇죠. 밀도가 덜 촘촘하죠. 엉성하죠. 성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은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각화에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이 두껍잖아요. 선이 두껍다는 건 웨이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방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노드의 크기들이 크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뭔가의 값을 이제 디그리 값이 높을수록 크게 한다든가 비트위니스 값이 있어서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사인이라고 하는 시사인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시사인이라는 게 시사저널에서 삼성 광고를 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엄청 되면서 일단의 기자들이 해직됐어요. 그래서 만들었는 저널이 주간지가 시사인인데 우리 그 정기 구독자 수로 1등입니다. 시사인. 근데 특히 시사인에 고재열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고려대 신방과 나오는 이 고재열이가 독설이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서 막 한창 떴었어요. 근데 고재열 기자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내가 이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시사인에서 이거를 이제 특집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국제전에도 당연히 나왔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트위터를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분석했다 그러면 막 트위터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트위터는 API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했다는 거죠. API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트위터가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트위터 데이터들이 막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앞서 여기 시멘틱 네트워크 있잖아. 연설문을, 전직, 현직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가지고 같이 뭡니까? 공통으로 얘기하는 얘기들, 서로 다른 얘기하는 얘기들, 서로 다른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대통령 연설문 비교했죠. 이것도 이제 뭐냐, 국제저널에 실렸는데, 그거보다도 또 재밌는 얘기, 이제 2011년도 과학동화잖아요. 그렇죠? 앞서 2011년도 어떤 시기예요? 사이언스가 빅데이터 특별호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이언스 빅데이터 특별호는 과학동화가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집단이에요. 그런데 사이언스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뭡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2011년도에 시멘틱 네트워크에서 실었죠. 그래서 제가 깨알 만한 자랑을 하자면 그 이후에도 과학동화에 제 연구가 한 2번 정도 더 실렸어요. 근데 문과 교수가 과학동화에 3번 이상 쓰인 거는 저밖에 없다고 과학동화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깨알 같은 사랑인데 여기에 뭐냐? 그러면 다시 소셜 네트워크의 초기 역사 가운데, 초기 연구 가운데 또 중요하게 했던 게 앞서 인터랙션 가운데 섹스 네트워크, 학생들의 섹스 네트워크를 본 거죠. 섹스 네트워크. 누가 어떻게 했는지.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 제퍼슨 하이스쿨인 거죠. 그렇죠, 제퍼슨 하이스쿨. 그렇죠. 요거 12, 9, 22, 63 되는 거는 요런 다이어트 쌍들 쌓이면서 그 2명만 서로 섹스하는 게 63쌍 있다는 거죠. 얘기들 좀 건전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남성 1명에 여자 2명 했는 게 12쌍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연구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왜? 알다시피 이제 IRB도 통과해야 되고, 뭐, 관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연구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연구이기 때문에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섹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겠어, 이걸. 그렇죠. 정말 하기 힘든 네트워크인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친구 관계 네트워크죠. 되게 이제 페이스북의 친구가 정말로 중요하죠. 페이스북의 친구들.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라이크 숫자 가지고서 그 사람의 성별도 찾아내고 그 사람의 그렇죠 종교적인 성향, 정치적 성향 다 찾아내죠. 그런 상세한 연구들은 뭐 제가 오늘 이런 슬라이드에 포함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세부적인 논문 읽을 때 하게 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보면서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앞서 먼저 이것이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냐 없는 네트워크냐, 원모드냐 투모드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밀도가 촘촘하냐 촘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한눈에 이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야지 논문을 이제 쓰고 지표를 계산하죠. 엄청나게 촘촘하죠. 타이트 크라우드죠. 타이트하게 엄청나게 하죠. 그럼 이 네트워크 그대로 리포트를 하면 이 논문이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더 단순화시켜야 되죠. 관계의 웨이트들이 뭡니까? 필요 없는 것을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B의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입니까? 코어 그룹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A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는 코어 그룹이 없었어요. 그냥 코어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어 그룹이. 그렇죠? C의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B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코어 그룹들 사이에 뭡니까? 이게 더 이거보다 엉성하잖아요. 그렇죠? 엉성하다는 거죠. 엉성하죠. 그래서 D의 네트워크는 뭡니까? 포도송이들이 많습니다. 포도송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포도송이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분석은 결국은 아까 계량적 분석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산의 말씀. 이게 다 지표로서 계산이 다 됩니다. 지표로서. 그렇죠. 지표로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러나 지표로 계산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지표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지금 쉬고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1시 반이나 돼버렸는데, 빨리.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제가 구글 얘기했는데, 구글이 1998년도에 나왔던 처음 화면이었는데요.
구글 성공했는데 구글이 아까 페이지 랭크 얘기했었어요. 아까 단순하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제 했는데 페이지 랭크에서 B가 38.4%.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네트워크 연구들이 이제 이렇게 앞서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섹스 네트워크 같은 실제적인 네트워크에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박사과정 때 썼는 논문 한 편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학회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있는데 한 개가 소셜 네트워크고 하나는 이거는 약간의 세미 학술지예요. 커넥션스라는 제목인데 저는 뭐 연구했냐면은 저는 이 구글에 방금 얘기했던 이거를 보고서 얘네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친구들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해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검색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생각, 이 웹페이지가 구글이 생각하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액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액터일 수도 있다. 왜 액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국회의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가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A 국회의원이 밑에다가 배너로 해가지고 박한호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A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일본의 무슨 국회의원 고노타노 의원을 지지한다 해가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링크를 해놨어요. 배너 링크. 그래서 그 배너 링크를 타고 가서 봤더니만 그 국회의원하고 일본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였냐면 한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의원의 인턴이었어요. 인턴.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텍스트가 액터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이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지도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정말로 그렇죠?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 보자. 그러니까 구글이 하이퍼텍스트를 검색을 위한 하나의 그렇죠? 단서로 시그널로 봤는데 그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소셜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니까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액터들 간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하이퍼링크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추얼 데피니션, 오퍼레이셔널 메저, 컨텐트 오브 릴레이션 링크 해가지고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새로운 웹에서의 사회적인 그런 구조를 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라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액터로서 바라본 증거들이 곳곳에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자, 이거 한번 보시면 99년도에 아까 바라바 씨가 했던 그 논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네이처에다가 이런 논문을 또 실었어요. 월드 와이드 웹의 직경이라는 그런 월드 와이드 직경 지름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이퍼텍스트 링크에서 월드 와이드 웹을 구분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하웅 교수 있잖아요. 정하웅 여기 있죠. 바라바시도 있고 그렇죠. 아이버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 이 사람들이 발표하면서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을 가지고서 계속 자기들은 물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물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뭡니까? 모양이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잖아요.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비 넥타이 구조라고 얘기하죠. 바오타이. 그래서 네트워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바오타이 구조다. 이건 스타형이다. 그러니까 Y형이다. 서클형이다. 그러면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특정한 학자가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는데 그 논문이 많이 인용되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바오타이, 나비 넥타이 구조라.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 웹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네트워크 연구들을 이 사람들 99년도 바라바시의 링크, 그런 식으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구글 페이지 랭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자, 이거 또 중요합니다. 2004년도에 필립 보나시치 아까 사이언스에 그렇죠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인 소셜 사이언스라는 논문을 2009년도에 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 소셜 네트워크의 대표 학술지인 소셜 네트워크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물리학자의 침입이라는 논문을 쓴 거예요. 물리학자의 침입.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 물리학하는 친구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이고, 또 코넬의 크라인버그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월드 와이드 웹이 일상생활에 월드 와이드 웹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리학적인 연구도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 스트럭처를 이용한단 말이야. 원래 안 하던 짓을.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런 거니까, 야, 이런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이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2004년에 물리학자의 진입이라는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전선들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사실 전선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학문적 뿌리들이 또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욕 박사학위를 마치고 제일 첫 번째 직장이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였는데, 왕립이라는 의미는 우리로 따지면 국립이에요. 국립.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국립이 왕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잡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잘 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계속 질문 받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바라바시라든가 이런 얘기 하는 얘기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네가 하는 그런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애널리스가 차이가 뭐냐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영국의 마이크 더월이라는 친구죠. 마이크 더월이라는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수학자인데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배경도 있고 수학적인 배경도 있으면서 이 사람은 근데 액터를 연구해요. 그러나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액터가 아니라 좀 정보학적인 의미에서 액터를 연구해요. 그 사람이 썼는 논문에 이런 게 있어요. 통계 물리학, 아까 그 바라바시 같은 사람들 통계 물리학이라고 해요. 원래 물리학에서 통계 물리학이라는 없는 건데, 완전 그런데 통계 물리학인 걸 만들었.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인터프리테이션 안 한다는 거죠. 수학 공식들, 그렇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네트워크를 주로 보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알고리즘을 하는 거고, 정보 검색을 하고, 웹 마이닝을 하고, 물리학자는 웹 모델링을 하고. 그런데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는 가장 큰 게 yes.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해야 돼. 의미를 찾아야 돼. 왜 그러한 액터들이 이러한 그 링크들을 만들어내는지, 왜 한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의원한테 링크를 걸고 있는지, 왜 누가 정보를 출처이고 누가 정보를 아는지,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의미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제가 앞서 정하원 교수가 구글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간에 얼마만큼 언급되는지를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물리학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야. 왜? 그게 그렇죠? 거기에서 특별한 모델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특별한, 그렇죠? 거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알고리즘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거 해야 되잖아. 인터프레.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물리학이니까 못 하잖아요, 사실은.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러스 원에 실렸죠. 플러스 원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건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저도 이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네이버에서 얼마만큼 서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 그렇죠? 코 인링크의 관점에서 서로 해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연결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바로 인터프리션 니디드, 그것이 한국 정치에 가진 의미들을 다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분야의 저널에 이제 실리게 된 거죠. 우리 분야에.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차이점이다.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애널리스는 이제 이름을 이제 또 하나의 외부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 뭡니까? 계량화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 계량화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외부에 계량화하기 위해서 가장 소셜 네트워크는 SNA적인 관점도 많이 쓰지만은 앞서, 그렇죠? 단어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도 쓰고, 감성도 이제는 분석하고 되고, 그렇죠? 그다음 전통적으로 매뉴얼하게 컨텐트 애널리시스 하는 그런 것들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주얼 이런 하이퍼링크까지 하는 그런 확장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WCU 할 때 제 사업단 이름이 웨버 매트릭스 인스티튜트였어요. 웨버 매트릭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전선이 일어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은 웨버 매트릭스에 오는 누가 넣느냐 하면 앞서 영국의 마이크 더월이 넣었어요. 왜? 이게 발음이 안 된다는 거야. 웹 자음인데 M 자음이란 말이야. 안에 뭐 넣어야 된다. 영국의 영어로서는.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 근데 컴퓨터 사이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냥 우리는 웹 매트릭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제 웹 매트릭스. 그래서 웹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 사람들이 많고 미국 쪽 사람들이 많고.
이것도 제 깨알 같은 자랑하는 겁니다. 웨버 매트릭스라고 이래서 이건 어서 매퍼라고 스프링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프링거. 문헌 연구할 때 좀 이거 많이 씁니다. 어서 매퍼. 그래서 웨버 매트릭스라는 걸 치면 출판되는 논문수 쭉 나오고, 그다음에 논문수, 저자, 기간 나오는데, 그러니까, 박한우라는 이름의 저자의 좀 높은 순위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노드 엑셀 이러다가 얘기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쉐어에 제가 강의했던 게 올려놨는데 2014년도에 제 슬라이드 쉐어 계정이 2013년도에 제 슬라이드 쉐어 계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탑 1%에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분야는 사실은 사회과학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학만큼은 아직까지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술지도, 국제학술지도 이거밖에 없어요. 빅데이터 앤 소사이어티. 이 빅데이터 앤 소사이어티에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유명 출판사 세이지에서 나오는데 편집위원으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까 과학동화 2012년 세상을 바꾼 빅데이터 5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접 취재까지 왔었다라는 거고 이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죄송해요.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이 얘기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띠어리가 어떻게 되냐? 이론에. 그러면 띠어리에 이거 기초해서 테스트를 하느냐? 혹은 띠어리를 그냥 빌딩하는 그 데이터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에 기반하여 그 시스템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는 건데 띠어리 드리븐하기도 하고요. 띠어리 빌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성의 관계, 그 구조의 네트워크하고. 전체 네트워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 그 표본에 하는 모집단을 조사한다는 거죠. 이래서 또한 전통적인 분석 방법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캐쳐 마크를 하는 거죠. 왜? 전통적인 분석 방법은 샘플링을 통해가지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모집단을 한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네트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전체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전체 네트워크. 자아중심법.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볼 형성, 이고센트릭. 제가 퍼블리시했는 논문 가운데 SCI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논문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들 간의 공조 관계를 조사했어요. 예컨대 제가 영국에 있는 마이클 또라고 공조를 하면 한국하고 영국하고 공조하는 논문이 한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조사를 했어요. 전체 네트워크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의 국가, 그 다음에 국가의 공조의 패턴, 그 다음에 북미 지역 국가의 공조의 패턴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노바라는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아노바라는 분석. 그랬더니만 난 사실 원래 그래 안 하거든요. 아노바라는 분석을 왜? 앞서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아노바 분석 계획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테크놀로지컬 포캐스팅 앤 소셜 체인지라고 하는 탑 저널의 편집위원장이 그러니까 제 논문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니는 모집단을 했는데 왜 거기에 이런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유의도 테스트를 넣어놨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의 이제 현재 분위기를 알겠죠. 그런 거를 안 하면 논문에 안 받아준다는 심사위원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은 모집단을 조사했는데 왜 유의도 테스트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심사위원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편집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편집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 뒤에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린 거. 그 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고요. 스트럭처럴된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렇게 인터넷 빅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더 많은 거죠. 비정형된.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면서, 자, 이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이제 UCINet이라고 얘기했잖아요. UCINet. 그 다음에 UCINet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UCINet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UCINet이 많이 쓰는데 제가 왜 노드 엑셀을 얘기했어요? 노드 엑셀도 없잖아요. 노드 엑셀. 근데 UCINet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SPSS에서 데이터 수집 안 되잖아요. 그렇죠? SAS에서 데이터 수집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수집 기능이 없어. 근데 또 UCINet은 엑셀을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데이터 입력 포맷.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그렇죠. 안에 있는 UCINet에 내장되어 있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에 연동되어 있어요. 일종의.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말로 많은 거 한 10만 노드 정도 되면 UCINet이 그냥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슬로베키아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수박자인가 바타젤리라고 하는 사람이 PAJEK 파젝 하여튼 슬로베키아네 거미줄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안에 데이터 입력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 그래서 10만 개 이상의 노드도 다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분석 대상에만 연구의 시각화 이용해. 근데 이 파젝은 인터페이스가 너무 엉망이야. 개발자 말고는 이해가 안 돼. 이걸 개발해 있는 바타젤리가 2013년도에 이제 제가 학회장을 하고 있는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파젝을 제대로 쓰기는 쉽지는 않다는. 하지만은 그런 이런 노드라든가 지표가 한 100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학자 그래프 띠어리 전형적으로. UCINet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다? 경영학 보가티 아까 스티브 보가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가장 대중적인. 그래서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안 될 때는 이제 표를 쓰고. 넷마이는 앞서 한국어 지원이 된다 그랬죠. 근데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비용이 비싸다는 거고 국제전에는 잘 안 쓰인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다음은요. 수집된 내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게 또 빠졌어요. 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피. GEPHI 개피라고 하는 개피. 개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개피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자기 박사과정 하면서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개피 요새 또 근데 프랑스에 박사과정을 만드는데 얘가 박사과정 끝나고 나서 업데이트를 이제 얘는 박사과정 때보다는 잘 하진 않아. 박사 논문 끝났으니까. 개피라는 툴도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툴들은 뭐냐 하면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집. 근데 여기 있는 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툴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는 인터넷 빅데이터는 별로 내가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내가 수집된 데이터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도 수집하고 거기에 그러면 요새는 R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R은 그럼 뭐냐? R은 라이브러리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이 들어있으니까 R은 뭐냐? 쉽게 말해서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는 거죠. 그러나 R이라는 것은 이렇게 싱글 패키지가 아니잖아요. 싱글 패키지가 아니라 그렇죠? 라이브러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형 패키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노드 엑셀이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라는 거는 결국은 엑셀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엑셀을 많이 쓰는데, 이걸 뭐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 마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자주 왔는, 그렇죠? 저하고, 그 다음에, 뭐 기숙 넘어갈게요. 노드 엑셀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책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거는 주로 뭐냐 하면서 잘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앞에 그런 에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에러들 안 된다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자 이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의 그래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데이터 입력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큰 장점이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뭐냐 엑셀이죠. 다 여기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노드 엑셀이라고 생겨. 그런데 여기 노드 엑셀에 가면 프로라고 적혔어요. 프로페셔널 버전. 원래 노드 엑셀은 프로페셔널 버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따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시간이 잘 가는데 이 엑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엑셀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마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제가 자꾸 사이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지 맥락 사약 박사예요. UCLA 대학에. UCLA 사약 박사하고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의 가장 초창기가 뭐냐면 유즈넷이라는 거 알죠? 유즈넷.
들어보셨으면 유즈넷, 인터넷에 그 유즈넷 연구를 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대학에 취업을 했어요. 조교수로 취업을 했죠. 했는데 대학이라는 사회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테뉴어 받기 전에 정말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 친구가 좀 못 견뎌했어.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했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한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유즈넷 연구를 계속 했는데 유즈넷이 이제 좀 다운돼 있잖아요. 다운되면서 이제 뭐 여기도 자기 좀 취미가 없는지 그래서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자기가 하던 와중에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낸 거지. 기존의 그런 소프트웨어 UCINet이라든가 파제그 이런 인터넷의 시대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통로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엑셀을 가장 많이 쓰는데 엑셀에는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옵션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어떻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팀들을 모은 거야.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못해요. 프로그래밍을 못해. 사약 박사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이름을 뭘 할까 했더니만 이제 아까 노드와 링크잖아요. 그래서 노드. 그다음에 이건 엑셀에 같이 연동돼서 돌아간다. 엑셀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가 상당히 그 오픈 사이언스적인 정신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그 마크 스미스의 용어로 따지면 이제 녹슬은 거예요. 녹슬어.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근데 이 돈이 어딘가에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쓰기만 하고 돈을 기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니만 2015년도 연말쯤 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라이센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뭐 돈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베이직하고 프로페셔널 버전을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버전은 무료인데 프로페셔널 버전은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버전의 그 요금 정책들은 여러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베이직보다는 베이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노드 엑셀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프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버이틱스라는 용어도 보면 노드라고 해놨는데 왜 버이틱스로 해나? 노드로 해야 돼. 왜? 왜냐하면 이거 프로그래밍을 했는 친구들이 다 수학하고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버이틱스가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드 엑셀은 모든 여기 데이터의 입력 창에서는 데이터를 웨이트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시각화에서만 웨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입력에서는 웨이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들을 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가 그래서 각 메뉴마다 해놨고 설명들을 쭉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밖에 해보는 방법. 이거 내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보면 트위터 데이터도 불러오고 유튜브 데이터도 불러오고 페이스북 데이터도 불러오고 다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 좀 했다가 치고 뒤에 이런 걸 했던 연구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들도 이렇게 막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이런 알고리즘도 이렇게 이제 단순화 시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앞서 제가 네트워크의 패턴을 단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형인데 이렇게 단순화 시킨 거죠. 모티프형으로. 이렇게 스타형인데 이렇게 바뀌고, 이런 단순화들. 그렇죠. 이게 그림 그리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네, 각각의 그 클러스터의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렇죠. 그룹도 있고. 자, 이런 거 실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듈러티 연구들을 좀 몇 개 소개할게요. 그러면 진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노다운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은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소그룹들이 눈에 잘 드러나기도 하고 잘 드러나지도 않기도 하는 거죠. 카테고리컬 컬러링 쉽게 말해가지고 색깔로만 표시했느냐, 그 다음에 크로상 도너츠, 크로상 우리 빵집에 있는 크로상 도너츠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상 도너츠를 했느냐,
포스 다이렉트 그룹이나 박스 레이아웃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 보여주기도 하고 잘 보여주지 않고 이런 시각화만 시나이더만 같은 사람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시각화만 연구하는 분들이죠. 비주얼리제이션 그렇죠. 이 하나한 분야가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제가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 한번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트위터 앞서 좀 더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트위터 데이터 수집하기, 서치 네트워크, 유저 네트워크, 데프리카, 보이틱스, 가시아. 자, 이거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썼던 논문 가운데 하나인데 2012년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트위터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거는 우리 분야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백스크린 현상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보면서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소통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1차, 2차, 3차 토론회가 이슈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렇죠. 더 엉성해지죠. 그 다음에 후보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각 후보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 이슈 네트워크 보면 그 당시 한번 볼까요? 빨간색이 그렇죠. 쭉 있어요. 근데 빨간색 주변에 보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마당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트위터를 많이 날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날리는 사람들. 많이 날렸는데 트위터 녹색보다 빨간색으로 갈수록 트위터를 많이 날리는데 트위터를 많이 날린 이 빅마우스들 주변으로 포도송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문재인 볼까요? 문재인 빨간색인데 주변에 포도송이들이 별로 안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빅마우스한테 막 몰려들고 있었는데 문재인 사람들은 빅마우스에 별로 안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정희는 뭐 그렇죠? 코어 그룹만 있는 이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트위터 네트워크를 보니까 국가 간의 이런 네트워크들 찾은 거죠. 올린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국가 간의 네트워크 찾은 거죠. 그 다음에 각 국가 간에서 누가 또 빅마우스 있는지 태국하고 한국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데이터 이렇게 불러 영남대 치면 쳐가지고 이런 지표들도 이렇게 쭉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 쭉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동영상 이거는 뭐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강의 동영상 네. 강의 동영상 자료 분석하기 쭉쭉 다 나오고요. 쭉 나오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각화 쭉 나오고 유튜브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해당 동영상의 타이틀, 구독자 수, 조회수까지 다 할 수 있고 레벨도 할 수 있고 비디오 네트워크 할 수 있고 유튜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요거는 이제 노드 엑셀이라는 데이터 소프트웨어도 이용했지만은 또 다른 웨보메트릭 애널리스트라는 소프트웨어도 이용해 가지고 강남 스타일의 8월, 9월, 10월 달에 댓글의 네트워크도 분석을 했어요. 음이막 네트워크 시기별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강남 스타일의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단어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지. 강남 스타일에 관해 가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제 싸이라는 가수가 사실 이렇게 B급의 가수였잖아요. B급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떠버렸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떠버린 게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쭉 작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보다 학력 수준도 낮았고요. 소득 수준도 낮았고요. 혹은 또 아시아 히스패닉 인종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유튜브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채널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비디오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구독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걸 조사를 했더니 이런 얘네들은 그렇죠. 포르노그래픽이라든가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구독자들이 많았어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남긴 댓글들을 분석했더니 8월 달에
그렇죠. 8월 달에 이제 첫 번째 달이었잖아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코리아인 것 같은데 코리아하고 동일하게 재팬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했어요. 왜? 얘네들이 뭡니까? 강남 스타일의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는 J-POP이라는 거죠. 일본에서 하는 짓거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일본의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뭐 강남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많이 나왔을까요? 콘돔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콘돔. 왜냐하면 강남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대로 이제 못 알아듣은 거죠. 콘돔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K-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강남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이제 이게 뜨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8월, 9월, 10월 달에 네트워크들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하고 다른 거죠. 이것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특집해가지고 시사인이 한번 알기 쉽게 풀이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로 제가 논문 3편을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있는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동영상 네트워크 이렇게 찾아내고.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을 그래도 받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습 정리 일부만 하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그 스탠리 밀그럼의 그러한 그 6단계 조사.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1973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또 연구들이 있었어요. 무슨 연구냐면 이제 직업 찾기 연구가 있었어요. 직업 찾기 뭐냐면은 우리 요새 취업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취업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당연히 취업할 때 잘 알고 있는 교수라든가 아니면 선배라든가 그렇죠. 혹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 그라노베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봤더니 이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또 갖고 있는 거죠. 왜? 동질적이잖아요. 그렇죠. 촘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강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약한 관계. 그래서 약한 관계의 강함이라는 논문을 1973년도에다 썼어요.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사회학계에다가 반응을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 논문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책상 속에 넣어놨죠. 근데 이제 테뉴어도 받고 해야 되니까 또 논문을 냈어요. 네,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 논문이 되게 히트를 쳤을까? 안 쳤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결, 약한 연계의 강함, Strength of Weak Ties. 73년도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 네트워크라는 학술지가 1979년도에 일권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고 자유의 인간, 프리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컨셉슈얼 데피니션들을 이렇게 했어요. 1970년대. 그러다가 1980년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8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약도 되고 구조도 되고 그러면서 어떤 구조적 스트럭처럴 홀이라는 개념도 얘기하면서, 네트워크와 경영학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앞서 얘기했던 UCINet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80년대 드디어 컴퓨터와 만나게 되면서 네트워크 분석.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는 너희들 그래프 띠어리나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도 소프트웨어를 가지게 됐어. 이렇게 된 거죠. 80년대.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90년대 월드 와이드 웹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2000년대에 그렇죠? 빅데이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제 단계적으로 1960년대 스탠리 밀그럼, 70년대 그라노베터의 그런 약한 연결의 강함, 1980년대 컴퓨터와의 만남, 컴퓨터가 1990년대에 그렇죠. 방금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넷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2000년대에 빅데이터의 만남. 이런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동시에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이것을 우리 학문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물리학에서는 바라바시라는 학자를 일파로 해가지고 그렇죠. 1998년도 99년도에 그 월드와이드 웹의 지름을 재겠다. 월드와이드 웹 몇 개나 단계를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몇 함수의 법칙에 따르고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이것도 네트워크의 하나의 사이언스로 보자라는 학파들이 생겼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과 함께 뭐가 되냐면 어떻게 하면 검색을 잘 찾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단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메시지라는 것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어 간에 연결해 봐야 된다. 그래서 SNA인데 세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의미망을 찾는 것이었고, 그런데 컴퓨터 공학에서는 단어라는 것도 검색에 커다란 하나의 요소로서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게 된 거죠. 텍스트 마이닝은. 그것이 지금은 또 빅데이터 시대가 가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토픽 모델링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얘기들까지는 다 하면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이제 부족한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